네, 국민의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총리 인준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강경화, 김상조 등 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어서 국회 진통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질문하시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저희가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좀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대선 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국정 운영을 함께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면면을 보시면 뭐 도종환 문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문방위에서도 오래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시인이시기 때문에 혹시 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경험이 없으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국회에서 문방위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행정이나 국회 그 국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에 대한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영춘 후보자의 경우는 뭐 이력을 워낙 아시지만 계속해서 그 부산에서 낙선하면서도 이제 신화에 도전하신 분이잖아요. 부산에서 당선돼서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지방 그 지역 갈등 극복, 그 지방 분권의 꿈을 이루겠다는 뿐만 아니라 이제 해수부가 부산 이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번 인사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환영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이 내정된 것인데요. 김현미 의원은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봐 왔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결위원장 하면서 예결위가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된 적이 없었거든요. 직전 예결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첫 국토교통부 여성 장관 내정자로서 인사 검증도 무난히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일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각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우리 헌법 내에 내각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과 청와대가 같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도 같습니다. 각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얘기해주신 당과 청와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최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힘 있는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은 일하기 수월하겠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 예산 문제,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이니까 또 그 부처의 사항들을 잘 알고 또 예산의 어떤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사항들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회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협상의 우위점을 점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내각을 꾸린 거는 이미 좀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인사 파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이 계속 정치 쟁점화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의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은 그래도 검증된 다른 사람보다는 검증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이 인사 문제로 인해서 국정 공백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지붕 두 가족의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잖아요. 역대 정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 지금 출범해서 빨리 문재인 정부의 칼날을 보이고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인사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공백이 생기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이런 현역 의원 또 의원 전직 의원이라도 의원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연스럽게 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합니다.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제 입장 발표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의 논란과 관련해서 어쨌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야당으로서도 이제 입장 표명을 듣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짚어보겠지만 가장 먼저 좀 발목이 좀 잡힌 듯한 모양새가 비춰졌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한 가지 뭐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 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지금 셀프 처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을 훼손했다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2005년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네. 여러 가지 취지가 있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취지가 뭐였냐면은 앞으로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 사람에 한해서 공직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렇게 네. 됐었는데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그 깨끗하고 뭔가 차별화된 인사 문제가 잘 처리될 거라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첫 조각 자체가 이낙연 총리 문제가 사실은 5대 인사 기준에서 하나 빼고 다 걸려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서서 야당에서 해명해달라고 했는데 직접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제 뭐 일단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다 현역 의원들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또 호남의 민심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문재인 정부 내각의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호남 분들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낙연 그 총리 내정자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일단 명분을 일단 열어준 거예요. 물고 테러를 열어줬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동의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동의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166석이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갈 거냐 표결로 아니면은 좀 더 뭐 정무수석이라든가 청와대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협조를 구할 건지 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원칙 훼손이 없다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좀 어차피 대통령께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좀 어떻겠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론으로 부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봅니다. 예, 일단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설득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되셨는데 그분이 원내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 조금만 지켜봐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5대 불가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5대 불가론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지금 무리가 발생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일단 그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TF를 구성해서 인사 검증의 원칙을 이제 5대 불가론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점검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인사에 규정되는 규칙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5대 불가론이
원칙이라면 그에 따른 이제 규칙 같은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정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국정기획자문회의가 그리고 당에서 이제 제시를 하면 그 검토해서 수용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지기를 저희는 기대하죠. 네.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야당이 테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전 정부라든 전전 정부를 보면은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갈 때는 그 여당 쪽에서 야당이 빠져나갈 수 있는 테러를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여야 협상 관계가 무난하게 굴러갑니다.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인사에 대해서 그럼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당에서 야당의 테러를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일단은 통과시키되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은 아마 그 정무수석이 나선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이 뭔가를 그 명분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있을 이 인사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하신 말이 이게 인사가 정치화 되어 가는데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인사 문제는 결국은 정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도 정치화 됐기 때문에 낙마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야 정국이 냉랭해지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정치화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협상의 문제고 이거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치화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뭐 그 정치화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명분 말씀하셨는데 그 명분이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시키고 다른 몇 분은 낙마시킨다든지 뭐 이런 명분이 야당에게 되는데 이 점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야당 시절에 인사청문회 쭉 제가 많이 했는데 그때 정말 문제가 되는 분은 몇 명 낙마시키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투기성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군을 잘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처받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를 들면 케이스별로 봐달라고 저희가 당부드리는 건 지금 나온 위장 전입 중에 김상조 그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강남으로 이사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리시로 이사 갔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 위장 전입 그 의도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경우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위장 전입이라고 말은 네이밍은 되더라도 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봐서 케이스별로 하는 게 맞고 이걸 이제 과거처럼 문제가 다 같이 많으니까 몇 명은 통과시키고 몇 명은 낙마시키고 네네.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 건 조금 이번엔 무리 같고요. 그다음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또 이제 막 다운 계약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당이 과거에 이제 야당 시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문제 삼을 때 제가 거꾸로 방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같아지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행자부가 매해 그러니까 본래 가격하고 국가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의 실거래가를 몇 프로 신고하느냐를 기준을 행자부 지침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75%, 80%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그게 맞아떨어진 게 2006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에 부동산을 거래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신 분은 전부 다 다운계약서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 문제 안 되는 건 적극적으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가름말을 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알밤하고 이 양파예요. 알밤과 양파. 네. 딱 했는데 그냥 알밤이 나왔다.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말씀하신 깔끔하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지금 첫 조각에 거의 다 양파예요. 지금 양파 지금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데 과하세요. 지금 아닙니다. 그 말씀 좀 과하세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은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지금 그 부인의 지금 그
그 학원 경영 문제,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이게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다운 계약서는 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야당도 양해하고 이래서 통과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금 탈루 부분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더 검증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계속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 지금 그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사청문회 위장 전입 관련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위장 전입했다고 자수했는데 그게 친인척 집이 아니고 결국은 전 교장생 이화여고 정도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 거짓말이 됐죠. 그다음에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 오늘요. 지금 그 딸 그러니까 그 강경화 내정자 후보 내정자의 직원이 또 뭐 딸한테 투자했다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이거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강경화 내정자에 대해서 나온 부분 중에 친척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강경화 내정자는 외국에 있고 남편은 한국에 계시니 남편한테 전화하니까 남편이 잘 모르시고 친척집이었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거짓말이라기보단 착오가 있었다. 뭐 그래서 이게 크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따님하고 강경화 후보자의 그 직원이 뭐 사업을 같이 했다는 건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저희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지금 의혹만 제기된 수준인데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가 청문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청문회 담당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보면 그 의혹들이 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한 방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의 학원 문제도 지금 문제 제기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지금 세금 탈루가 확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기 표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논문 표절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야 되는데 자기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뭔가 처음에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이런 논란으로 더 키워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미 잠깐만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갖고 기왕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같이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한번 들어보고 잠시 정리하고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혀드리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무리를 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함께 직접 입장을 들어봤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셨는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강경화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 그 5대 원칙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자꾸 딱 자수를 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오늘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나가면은 그 인사청문회 위원들도 자기가 인간이니까 뭐 본인이 다 수긍했으니까 이해할 부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사규진의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으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장관이고 우리가 장관한테 국민 세금으로 사실 녹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장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이 장관을 임명해야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털어서 먼지가 나오다 보니 저는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가장 속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사 기준이 바뀐 것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정말
인사 기준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는 눈꽃만큼의 티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그 언론의 보도 태도였고 야당의 태도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양파 총리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그 뭐 영포 라인 뭐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도덕적 흥결보다는 능력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 조금 기준이 바뀌긴 했는데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도덕적 기준을 확 높이셨는데 저희가 100% 도덕적 기준을 못 채워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화 내정자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칙의 훼손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고 그 얘기는 아마 투기성 위장 전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외의 위장 전입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니 그런 정도를 가름말을 타겠다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시각과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사실 뭐 위장 전입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여론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은 청문회 내용을 봐도 호통이라든지 파행 이런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초반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은 과거와는 조금 좀 다른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왜냐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전에 후보 시절에 예. 그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어떨 거냐 하니까 그러면 인사 5대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사를 하겠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를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원칙을 그냥 뒤로 슬쩍 물러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네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그냥 그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론조사가 70% 넘었다는 얘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참고할 사항이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말로 그 대선 전에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떻게 서로 바뀌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거 지금 지지율이 뭐 80% 이상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지율이 높은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지율이 80% 이상 넘으면 앞으로 떨어질 날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냥 국정농단도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 이 부분이 그 인사 원칙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또 쓴소리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이낙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깨끗이 사과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국민들께서 저 정도면 그 배우자가 했던 그 잘못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유능함을 이렇게 견주어 볼 때 그래도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따른 규칙을 정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불가 5대 원칙은 말하자면 벽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시행될 때는 좀 구체화할 필요도 있고 또 예외 없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인수위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고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과정이 국민들께 전 과정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송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지지율이 높은 거는 좋은 것이죠. 근데 높을 때 이게 계속 유지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자꾸 지지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요.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 지지율 뭐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 70% 넘어갔다는 얘기를 사실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 문제잖아요. 위장진입이요. 이게 자식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강남에 가기 위해서 위장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학교 문제. 그 학교 문제잖아요. 그 부분만 딱 갖고 여론조사 해보세요.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지요.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저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국민들께서 저 사람이 총리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실 때
배우자의 위장 전입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않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 후보자 배우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수용된 문제들 그거를 감안해서 이낙연 후보자가 살아온 길과 이낙연 후보자가 청문회 때 보여준 인품, 그런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진정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사실은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에 사실은 많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자폭탄 얘기를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자폭탄과 관련해서 이거 폭탄이다, 정치 참여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자폭탄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문자폭탄 날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정치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정치 참여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치 참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게 정치라는 거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 이게 지금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반대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을 해서 그거를 강요하거나 어떤 문자 폭탄을 낳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우리 편을 들으라 뭐 쉽게 말해 이런 것인데 그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과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폭탄을 날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문자 폭탄을 날리는 쪽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를 자칫하면은 그분들이 발목 잡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에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제도권 범위 안에서 그것을 인자 검증을 하고 하는 거지. 그것을 밖에서 콩나라 판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계속 간섭하면 국회의원들 왜 뽑습니까? 장관을 왜 뽑습니까? 그 일하는 과정에 의해서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콩나라 판나라 한다면은 왜 국회가 필요하고 왜 장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저는. 저는 문자 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 프레임됐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트윗을 통해서는 저희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를 칭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좋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나쁘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우리의 정치가 일방적으로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정치에 익숙해서 바라보면 그 적극적인 의견 개진,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를 때 혹은 평소에 2만 통, 3만 통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뿌립니다. 저는 이게 진짜 문자 폭탄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보면 저도 응원하는 메시지는 올 때 막 자랑하고 좋아하고 지난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막 칭찬 오면 그게 미담 비슷하게 기사화돼요. 그런데 거꾸로 나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 그걸 문자 폭탄이라고 문제 삼는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받는 가족에 대한 협박 그건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그것 또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결국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참여 정치를 발전시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폭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폭탄이라면 좀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건 자꾸 긍정적인 얘기인데 저도 긍정적인 그 문자 폭탄은 저도 뭐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보는 폭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지금 그 공격적인 요소의 어떤 문자 폭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기분 좋죠. 근데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자 폭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치인은 칭찬만 하고 잘못된 건 항의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정말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죠. 100% 맞죠. 맞는데 지금 문자 폭탄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회자께서 문자 폭탄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친노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써먹었던 게 이 문자 폭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요. 정말 잘못된 말씀이세요. 문재인 정부가 뭘 문자 폭탄을 써먹었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 정말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대선 전에 대선 때 아니요. 대선 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자 복당 그거 보내서 잘못 얼마나 알고 많이 계신 했습니까? 거예요. 되지는 않았죠, 사실. 아니 네. 그거를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래서 야당에서 아니 증거가 아니고 야당에서 그래서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게 요거 좀 틀린 한 것도 있지 거예요. 않습니까? 왜냐면요. 네.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를 과거에 지지했던 지지자도 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신 후보도 있고 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를 지금 주로 욕하시는 분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제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민주당 패널이기 때문에 저에게 온갖 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후보를 지지한 분들의 문자 메시지를 문자 폭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표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가족에 대한 테러 협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자 보내는 분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욕하는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누구를 나는 지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제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를 냅니다. 정치인만 메시지 낼 수 있고 지지자들은 메시지를 못 낸다는 게 저는 그게 민주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증거를 먼저 대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18원짜리 후원금 폭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8원짜리 후원금 폭탄을 누가 보냈다, 특정 후보 지지자가 보냈다는 증거를 대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김기춘 증인이 나왔을 때 최순실을 모른다고 계속 부정하다가 네티즌이 보낸 메시지를 받고 박영선 의원이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안다는 걸 증명해냈을 때 그 네티즌의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찬사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의미의 메시지도 부정적인 의미의 메시지도 그거는 민심으로서 정치인들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계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또 문자를 통한 어떤 메시지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여부를 여쭤봤는데 역시 이건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